그런데 여러분, 문서 공증은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아니에요. 문서의 공적인 증명력을 인정받긴 하지만 이걸로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간간히 상담이 잘 들어오는 공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어떤 합의서라든지 각서, 차용증,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이제 법률 지식도 있고 또 예전에 많이 당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하려고 공증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을 하는 사람들을 공증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증인들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가지고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증인법에는 공증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임명공증인하고요, 인가공증인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 하나 효력은 다 똑같습니다. 비용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임명공증인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 공증인으로 내가 그냥 공증 업무만 해야지 라고 해서 공증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공증인으로 임명받으면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원 주변에 가시면 공증인 오상민 사무소, 그러면 이 사람은 공증인이구나. 예전에 이제 변호사였을 수도 있고요, 판사나 검사이셨던 분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증인으로 개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가공증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법원 주변에 가시면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률사무소가 많이 보실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공증인과 법무법인, 공증인과 법률사무소, 이런 말이 붙은 사무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무실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공증 업무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과 법무법인 A 또는 공증인과 B 법률사무소, 그러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인데 공증 업무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곳에는 최소 공증인을 2명을 둬야지만 공증 업무를 할 수 있게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이걸 거예요. 공증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공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분류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문서 공증,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 확정일자인,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의뢰인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더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서 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인 간에 어떤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차용증이든 계약서든 합의서든 각서든, 이거를 공증인 앞에 가서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증명력이 인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나중에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돼요. 물론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송도 있는데 제가 해보면 정말 입증이 어려워요. 딱 그런 재판 가면은 판사님이 어떻게 입증하실지 입증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 너 공증받았는데 뭘 어떻게 번복하겠다는 거야, 진짜 확실한 걸 더 갖고 오면 내가 해줄게, 이 정도예요. 아니,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했는데 나는 이런 문서 작성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런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강요에 의해서 썼어요, 됩니까?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서에 상대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를 했는데 구태여 공증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공증 비용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번복이 되게 힘들어요. 그 문서의 2단 추정이라고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깨트린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상대방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저는 굳이 공증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넘치게 하고 싶다, 완벽하게 더 하고 싶다, 120% 하고 싶다, 그럼 공증 받으세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문서 공증은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아니에요. 문서의 공적인 증명력을 인정받긴 하지만 이걸로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상대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판결에 준하는 뭐 지급명령, 화해 권고 결정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 이 공정 증서를 받으면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판결 절차가 생략되잖아요. 여러분 판결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최대 1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건 조금 비싸요. 공증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캡이 있어서 30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 공정증서는요. 이제 최근에 생겼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소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소보험 공증이 가능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약소보험 공증을 받으려고 하고 이 공정증서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소보험 공증은 물론 공증수수료가 공정증서보다 싸기는 해요. 하지만 단점이 많아서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소보험 공증은요. 연대보증인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약소보험 공증은 3년, 4년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소보험 공증은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정증서를 할 때, 즉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있고요. 준소비대차 공증이 있어요. 이게 또 뭐야?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뭐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돈과 이자를 받기 위한 공증이에요. 즉 판결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준소비대차 공증은 돈을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합의금, 배상금, 위약금 같이 돈을 안 빌려줘도 발생하는 금전 채권이 있죠. 이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준소비대차 공증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합의된 금원을 받기 위한 공증인데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싶어.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자라고 쓸 수는 없죠. 어떤 위약벌이라든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을 했을 때 준소비대차 공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랑 그 다음에 약정을 위반했을 때의 어떤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을 구분해서 잘 써야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돈을 빌려줬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아닌 준소비대차 공증으로 가셔도 무방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시니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하지만 법원이라든지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1,000원인가 받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이런 공증사무실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줄 수 있는데 행정부가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 현황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통계를 잡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실로 가면은 안 하고 주민센터 가서 하세요 이럽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행정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냥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유언 공증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 5가지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엄격해요, 절차가. 그 5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유언 공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언 공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언 공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언은요, 사망하신 분이 되겠죠. 그 유언자가 마지막에 한 유언이 제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 공증은 이 사람이 유언한 거는 맞아요. 이의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 유언이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유언 자체는 맞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혹시 또 새로운 유언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유언 공증에 대해서 제3자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 공증 대신 요즘 많이 하시는 게 뭐다? 유언 대용 신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드리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이네 마지막이 아니네 이런 논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하려면 기존 신탁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유언 대상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있으면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신탁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신 분의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동산은 신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신탁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체결되고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으면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등기부의 신탁 등기로 공시된 그 신탁 등기가 말소돼야죠. 말소되지 않는 한은 그 뒤에 뭐가 이루어졌든 뭐 새롭게 유언을 했네, 유언 대용 신탁을 또 추가로 했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영상을 통해서 공증과 나아가 유언, 공증,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